계속해서 한덕수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위원이 담당하는 지지부진한 윤석열의 재판과는 다르게 이진관 판사의 재판은 확실히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모습인데요. 이진관은 26일 한덕수의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으며 선고는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에 내린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내란 관련 혐의 재판 중 최초의 선고입니다. 그렇기에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많은 주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재판에서는 한덕수의 위증을 밝혀내며 참교육하는 모습도 나타났기에 더더욱 한덕수의 앞길은 어두워 보이기만 할 뿐입니다. 한편 한덕수의 이전 재판에서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감치를 당하자 이를 무력화하고 조롱하는 추태를 보였는데요. 이에 이진관은 끝까지 간다는 의지를 표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한덕수의 재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26일 한덕수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에 선고를 내린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한덕수는 내란 관련 재판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그렇기에 한덕수의 재판은 향후 다른 내란 사건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된 한덕수의 재판은 이진관 판사의 공로인데요. 이진관 재판부는 11월에 들어 매주 2차례씩 공판 기일을 열며 속도가 밉게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증인 출석을 거부하던 윤석열, 이상민, 김용현 등에게는 과태료와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모습을 보여 원칙대로 재판을 지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 재판에서 이진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진관은 정치적 압력과는 무관하게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진관의 결정과 주장은 법원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치의 부패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황이 24일 재판의 피고인 신문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속기록 같은 데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취지는 계엄이라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지,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그 계엄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국회에 대해서 뭔가 그런 거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미리 알고 얘기하지 않았냐. 제가 어디선가 그렇게 읽은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난 40몇 년 동안 없었고 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발전 정도나 이런 걸로 봐서 또 우리 국민들의 그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또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로 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로 했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저희가 계엄을 반대했다고 끝까지 주장하며 말을 덜리던 한덕수에게 이진관이 내리꽂은 돌직구는 강력했습니다. 계엄하기 전에 그것을 윤석열에게 말하지 그랬느냐. 이 한마디로 장광설을 펼치던 한덕수를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우선 재판에서 변명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진실을 숨기던 한덕수는 역시 큰 문제입니다. 기억이 없다라며 회피하는 한덕수의 추태는 재판에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태일 뿐인데요. 이렇게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내란 세력의 모습에 이진관 판사가 일침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덕수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받아온 문건을 파쇄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대통령실로부터 문건을 받은 사실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한덕수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요. 특검팀에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문건을 파쇄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위증한 것이 맞느냐? 라는 질문에 한덕수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특검 측에서 영상을 공개하며 위증에 대한 요인을 하나하나 따진 모습은 이번 재판의 백미였는데요. 이러한 점은 정치적 판단을 떠나 증언의 신뢰성 자체가 무너진 만큼 법적 책임이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덕수 재판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이진관 판사. 그러나 이런 이진관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김용현 측 변호인단의 법적 난동과 감치 문제인데요. 김용현 측 변호인은 감치 15일이 선고되었음에도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집행을 무력화했습니다.
이후 극우 유튜브 방송에서 이진관을 향해 욕설과 조롱을 한 정황까지 공개되며 법정 모욕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에 이진관은 기존 기일에 있었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재집행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며 감치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기본 권위를 지키려는 이진관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발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재판부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사법적 권한임과 동시에 내란 사건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정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측 변호인단은 오히려 공수처에 고발하는 추태까지 부리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일말의 염치마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대비는 결국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태를 부리는 내란 세력을 향한 이진관 판사의 결정은 단순한 과거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기준으로 내란 관련 판단을 할 것인지 그 첫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거 변호사 자격을 중지시켜야죠. 변협을 해서 징계해야 되고요. 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고 내란범들에 대한 어떤 재판 과정인데 저런 오만방자한 변호사들이 저렇게 사법부에 막말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루에 수백만 원씩 슈퍼챗 받고 수억 원의 어떤 후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 수익 모델을 삼는 것 자체 우리가 이거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거야말로 삼권 분립을 침해한 것이고 사법권 독립을 위협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거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대법원에서 계속 아무런 반응 없이 지켜보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툭 하면은 삼권 분립 운운하더니 이렇게 재판장을 향해서 비이성적인 언행을 늘어놓는 변호사를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사법권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중앙지법 재판정에 직접 이제 나가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 두 사람이 김용현 오늘 변호인단으로 나왔죠? 네, 변호인단으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나와서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직접 들었습니까? 네, 직접 어떤 들었습니다. 느낌이었어요? 우선은 되게 말이 안 된다라고 느꼈었는데 특히 이제 권우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본인을 이제 특정을 할 때 키가 작고라는 이야기를 쓴다고 합니다. 이진관 부장이. 키가 작고 안경 쓴 사람이라고 그냥 표현했죠. 근데 사실 이 키가 작다, 뭐 키가 크다, 등치가 크다 이 정도는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예.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 시절부터 안면장애가 있었고 초, 중, 고 계속 수술해서 키가 덜 성장됐는데 그 이유만으로 키 작은 남자라고 사법부가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인격 모독 이거를 인격 모독으로 몰고 가는 거죠. 키 작은 남자라고 했다고. 지금 권우현 이제 변호사 얼굴이 지금 보이는데 어쨌든 키가 상대적으로 좀 작으니까 특정을 할 때 키가 작고 안경 쓴 사람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키가 작은 남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이름을 안 밝혔고요. 네. 주민등록번호 안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람을 특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정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거 가지고 인격 모독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저렇게 이제 몰고 갔는데, 감치 결정을 이제 집행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언제쯤 이제 하게 됩니까? 특정이라는 것은 이미 저 사람이 누군지 인적사항 다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그러면 당장 서울구치소로 이제 보내야 하는데 언제쯤 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까? 저는 이번 주 내로 빠르게 최대한 이번 주 내로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권모라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이 권유현 변호사잖아요. 네. 이 사람은 별도로 법정 모독에 대해서 다시 감시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면 감시가 최대 며칠인지는 아시죠? 최대 20일이요.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 정도 이제 법정 모독 행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하겠죠. 네. 그럼 한 달 정도 이제 빵살이 할 거고 앞에 있던 이하상은 보름 정도 빵살이 할 거고 이렇게 이제 간다고 봐야 되죠. 네, 그 정도 가야 될 걸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행하는 절차가 얼마나 원활하게 될 것이냐가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법무부에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법무부 서울구치소 쪽에서 과연 어떻게 협조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뭔가 이런저런 절차상 하자를 트집을 잡을 것이냐 그게 좀 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 문제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마치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만 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 집행이 아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집행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거는 판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의 손을 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행정부의 손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 하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지연을 시키거나 무산시키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하고요. 오늘 지금 이 변호사 두 사람이 나와서 화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해의 전제 조건이 법원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김용현을 직권 보석을 하고 나서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라. 이게 이제 화해의 조건으로 걸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뭐 이걸 때려버려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자들이 이진관 판사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고도 그 이후로 더 세게 이진관 판사를 모욕하고 예. 그리고 법정에 가면 갈수록 사법부에 대한 법정 모독 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더 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발까지 했어요? 아니 근데 이 사안 관련해서 정말 법정 모독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면 더 센 공권력이 투입돼서 처벌을 하는 게 사법부의 그동안 관행 아니었을까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사법부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강자라는 것은 기득권을 말하거든요. 기득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자유로운 게 기존의 재판부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기득권이거든요.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법정 모독죄는요.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법정 모독죄. 최대 3년으로 알고 있고 예. 우선 원래 이진관 부장이 질서유지 관련해가지고 오전 재판에 이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4차로는 형사고발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권우영 변호사라든지 이하상 변호사 이번에 나와가지고 재판부에 대해서 막 모독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형사고소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진관 부장이라면 이 생각도 듭니다. 아니 법원은 지금 이미 방침을 법원은 이제 고발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어요. 네. 법정 모독죄로 이제 고발을 하는데 그러면 자, 이 정도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 큰 소리 치고 이 XS 저 XX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형량을 어느 정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형량은 구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구속영장 청구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걸 반성 안 하고 계속 본인이 억지 주장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계속 2명만 이슈가 되는데 2명이 아니고 5명입니다. 예. 이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나머지 3명 누굽니까? 그 김용현 변호인단 5명, 여성 한 사람, 고영일, 그다음에 하모 변호사 한 사람 있고, 유승수 뭐 예. 이런 변호사들이 쫙 있거든요. 예. 5명이라는 걸 꼭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금 2사람 이야기 됐잖아요. 그 2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름 이야기하세요. 거기까지 5명 다 지금 심각해요. 주로 어떤 이야기예요? 법원에서. 어떤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이렇게 눈치를 줘요. 막 여기서 이하상 변호사 막 뭐라 그래요. 재판부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판사가 왜 마음대로 해석해? 그럼 옆에 이렇게 툭툭 하면 여기 옆에서 갑자기 또 일어나서 이게 지금 뭐 이재명한테 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작하면서 5명이 다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게 지난날까지 재판이 개판이라 생각되셨죠, 여러분? 이번 주는 더 심합니다. 여기 뭔가 지금 작정을 했어요. 이거 철저하게 조치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오늘날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 지금 2명밖에 안타깝게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전체가 그렇다. 제가 우선 말씀을 듣다가 아니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고 오늘날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니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오늘날이라고는 오늘부터 최근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최근에 지금 제일 심각한 사태입니다. 증인은 당시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이를테면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또 비상계엄 선포문 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최상무 부총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최상무 부총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피청구인 그 영상 재생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은 추가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상무
한국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A4 문건을 받았다고 하였고 김여행 장관은 이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증인에게도 문건을 줬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증인은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김용인 장관이 이 문건 주는 거 그런 거 본 적 없습니까? 문건 주는 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마지막 화면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아니면 뭐 그 내용을 이상민 말씀. 행안부 장관에게 김용인 장관이 이 문건 주는 거 그런 거 본 적 없습니까? 문건 주는 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USB에 담았는데 전체 영상이 하나 있고 이렇게 그 중에서 추출한 3개의 영상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일단 뭐 그 부분은 변호인 의견에 따라서 뭐 추가 재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추가 재생을 말씀하시면 그 부분 추가로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예. 네, 다음으로 순번 642번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피고인이 증언한 영상 파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요 부분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네, 이거 피고인이 선서하는 장면입니다. 그 님께 쪽지를 줄 때 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같이 와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그래서 이 국무위원 아닙니까? 들어가자마자 뭐 비밀스럽게 불러서가 아니라 4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준 거 맞죠?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한덕수 총리께 묻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상황이 지금 외교부 장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못 봤다?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상황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라면은 못 들었을 수 있다는 변명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동의 주는 걸 못 봤다.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종이를 건네주신 게 동시에 총리께서 저한테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에 종이를 건네받고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 내용을 들어볼 시간도 없이 반대 의견을 그 자리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그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못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제 말을 듣 듣는 순간에 총리가 질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이의 존재는 저밖에 인식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총리가 장관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볼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부인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 박성재 네, 다음 파일 한덕수 제정하겠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총리님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조태열 증인이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니 윤석열 피의자가 장관님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고 A4 용지를 건넸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한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국정원장을 뵌 거는 아니요, 그 외교부 장관이 도착하자마자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A4 용지를 주셨다라고 증언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 자리에 옆에 바로 계셔가지고 총리께서
그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것도 기억이 나지 제가 않으십니까? 물어본 거는 사실은 나중에 외교부 장관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된 거고요. 기억이 안 나신다는 제가 그거를 말씀이신 거죠? 물었다면은 대통령께 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좀 더 명확하게 총리님, 제가 총리님의 의도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여쭤보는 제가 거여가지고요. 잘 기억을 그 부분을 못 네,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는 얘기신 거죠. 10분 뒤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때 도착을 합니다. 그 조태용 증인한테도 국정원장님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지 여부도 기억이 안 나시겠네요. 네, 제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윤석열이 국무회의 소집 의사가 없어서 증인께서 소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8시 멤버를 먼저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 총리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면 조태열 증인에게 A4 용지를 줬던 것처럼 각 장관들에게 임무를 하달하려고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증인께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8시 장관들을 왜 불렀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은 아닙니다. 네. 22시로 방송 시간도 잡아놨었고 계엄 지시서를 A4 용지로 인쇄까지 해왔던 피의자가 장관들이랑 토론하려고 불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 정도 재상하겠습니다. 네,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마지막에 그 피고인이 조태열 장관에게 문서 A4 용지 문건을 주면서 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여러 질의를 했는데 그 자체가 이미 이 법정에서 조태열 장관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피고인이 조태열 장관이 왔을 때 조태열 장관에게 문서를 주거나 또는 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법정에서 분명히 밝혀졌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것을 전제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계속 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청문회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현출이 됐고 또한 지금 저희들 기소된 위증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문건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뒤와 관련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CCTV 내용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고 조태열 장관 진술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조금 전에 포고령 관련해가지고 검사가 유도하는 내용, 제시하는 자료, 김영호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준 것이다. 이런 취지로 오늘 주장을 하셨는데 그런데 똑같이 이상민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그 안의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식이라면 이 부분은 왜 검사의 질문에 맞춰서 대답을 안 해주는 건가요? 그 두 개가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취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취지는 포고령 관련해서 애초에 피고인에게 어떤 상황에 맞춰서 질문을 하라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피고인에게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유도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방식이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 있어서도 진술을 맞춰서 진술을 하셔야 되는데 피고인이 아니라고 대답한 거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모두 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포고령에 대해서도 특검은 피고인에게 그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지 않나요? 저는 우리 특검에서 그 CCTV를 보고 거기에 서류가 그렇게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김용호 장관의 서류도 보여주시고 또 그 몇 사람이 이거를 다 봤다면 결국 당신도 이게 뭐 포고령이
이라고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좀 추측의 기초를 둬가지고 하고 우리 기억에 기초를 둬서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민 장관의 케이스가 그거하고 같은 것인지는 저는 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네,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피고인은 대접견실에서 이제 국무위원들이 나가기 전에 출석하라는 의미로 서명은 하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피고인이 직접 말을 했었다라고 조사 과정에서 말씀하셨었지요. 네, 그 취지는 제가 이거를 그 국무회의의 부서 형태로 뭔가 해가지고 무슨 사후적으로 우리 특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효력을 외관을 뭐 어떻게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류라는 거는 물론 그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아서 잘 해야 되겠지만 날짜가 지난 거를 무슨 사인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그 효력이 다시 회복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무슨 사인을 했더라도 그걸 언제 사인했느냐 하는 것은 다 밝혀지게 돼 있는 거라고 저는 평소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누군가가 뭐 좀 사인을 하고 가세요라는 얘기로 그게 촉발이 됐고 그게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약간의 그 논쟁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무총리라는 항상 그런 위치에서 그러면은 이것을 모두가 이게 뭐 찬성 반대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좀 배치되어 있는 이런 생각들이 좀 합리적으로 타결이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좀 습관이 좀 들어있다고 할까요? 좀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별로 뭐 그게 좋은 성격. 그러면 그런 의미 차원에서 의도로 네. 뭐 여기 왔던 거라면 그 사인 정도 하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자문 비슷하게 제가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답변하시는 거는 뭐 참석했다는 의미로 사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한 것 같습니다. 네.